4장. 유전자 기계. 자, 그래서 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생존기계에 대해서 살펴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의 시작으로 크게는 두 가지의 분류로서 내용을 살펴봅니다. 그 두 가지 중 첫째, 오늘날 식물이라 불리는 생존기계의 한 갈래는 스스로 직접 햇빛을 사용해 단순한 분자에서 복잡한 분자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으며 초기 원시수프에서 벌어졌던 유기물 합성 과정을 더 빠른 속도로 재현해냈다는 거지. 그리고 또 다른 갈래의 생존기계로 볼 수 있는 동물은 식물을 먹든지 또는 다른 동물을 먹음으로써 식물의 화학적 노동을 가로채는 방법을 알아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정리하면 이러한 두 갈래의 동물과 식물과 같은 생존기계들은 다양한 형태의 생활 방식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점점 더 교묘한 책략을 찾아서 진화시켰다고 표현하면서 바로 도킨스가 표현한 효율을 높이기 위한 교묘한 책략의 진화의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장이 이 4장입니다. 네, 바로 그 동식물은 모든 유전자의 완전한 복사본이 모든 세포에 들어있는 다세포 생물로 진화를 한 것이죠. 이와 같이 언제 또는 왜 혹은 몇 번이나 독립적으로 그것이 세포 분열을 하고 진화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몸을 세포의 군체에 비유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리처드 도킨스는 몸을 유전자의 군체로 그리고 세포를 유전자 화학 공장의 작업 단위로 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아무리 유전자의 군체라고 해도 그 행동 양상을 보면 몸은 이미 부정할 수 없는 개체성을 획득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의 동물은 하나의 잘 조정된 총체, 하나의 단위로 움직이고요. 그래서 리처드 도킨스의 생각으로는 군체보다는 단위가 더 맞는 것 같다고 해요. 다음으로는 동물의 행동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 4장에서는 특히 행동, 즉 생존기계의 동물 쪽 갈래가 되게 이용하는 재빠른 몸놀림에 대해 다룬다고 해요. 리처드 도킨스의 설명에 의하면 동물은 민첩하고 활발한 유전자의 운반자, 즉 유전자 기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동물의 재빠른 몸놀림, 즉 생물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로는 행동. 이 행동의 특징은 식물에 비해서 그 동물의 움직임이 빠르다는 거예요. 동물은 식물보다 수십만 배나 빨리 움직이는 방법을 진화시켜 왔는데 이 동물의 운동은 가역적이고 무한히 반복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도킨스는 앞서 냠냠이가 말씀드린 생존기계가 행동의 시간을 조절하는 데 쓰는 장치가 컴퓨터와 공통점이 많다고 해요. 하지만 그것의 기본 조작 방식은 전혀 다르다고 강조하는데요. 생물 컴퓨터의 기본 단위인 신경세포, 즉 뉴런의 활동이 트랜지스터와는 조금도 닮지 않았다는 건데요. 여기서 생소하실 수 있는 트랜지스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컴퓨터와 같은 전자기기의 기본 구성 요소가 바로 반도체예요. 그리고 이 반도체의 한 형태가 바로 트랜지스터예요. 그래서 컴퓨터의 아주 기본 구성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트랜지스터는 세 개의 다른 부품과 연결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하나의 뉴런은 수십만 개의 다른 성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뉴런은 기본적인 세포일 뿐인데요. 다른 세포와 같이 핵과 염색체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 뉴런의 세포막은 가늘고 길며 철사 모양의 돌기가 있다고 해요. 하나의 뉴런에는 축삭 돌기라는 특별히 긴 철사가 한 가닥이 있는데요. 이 축삭 돌기의 폭은 육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좁지만 그 길이는 수미터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네, 이 뉴런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뇌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뇌는 주로 근숙축의 제어와 조정을 통해서 실제로 생존기계의 성공에 기여한다고 해요. 이러한 행동을 위해서는 뇌에서부터 근육에 이르는 케이블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케이블의 형태를 우리는 운동신경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러나 이 근수축의 제어와 조정이 유전자를 효과적으로 보존하는 것으로 이어지려면 근수축의 타이밍과 외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의 타이밍 사이에 관계가 있어야만 한다고 도킨스는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러한 내부와 외부의 어떤 타이밍 그리고 그 관계성에 대해서 자연 선택은 감각기관, 즉 바깥 세상에서 벌어지는 물리적 사건들의 양상을 뉴런의 펄스 신호로 바꾸는 장치를 갖춘 동물을 선호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고 해요. 자, 냠냠이의 말을 이어서 도킨스가 주장하는 것 30주년 기념판의 109페이지. 생존기계 행동에서 가장 뚜렷한 특성의 하나는 바로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생존기계가 동물 유전자의 생존에 도움이 되도록 잘 설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뜻만이 아니라
생존기계는 그렇게 설계된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본인이, 즉 도킨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생존기계의 행동이 목적의식이 있는 인간의 행동과 매우 닮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갖고 그로 인해 동기부여가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기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기계가 정말로 의식이 있는지 또는 없는지에 대한 이 질문은 우리가 미해결 상태로 남겨둘 수 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들 기계는 기본적으로 극히 단순하고 의식이 없으면서도 목적의식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이러한 원리는 공학 분야에서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데 와트 증기기관 조속기를 예로 들고 있어요. 이 기본 원리는 바로 음의 피드백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이 원리는 다음과 같다고 해요. 목적 기계, 즉 의식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기계 내지 물건은 사물의 현재 상태와 자신이 바라는 상태의 차이를 측정하는 일종의 장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기계는 더 열심히 돌아가도록 만들어진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그 기계가 자동적으로 그 둘의 차이를 좁혀가면서 자신이 바라는 상태에 도달하면 작동을 멈춘다고 해요. 바로 이러한 기본 원리가 음의 피드백이라는 거죠. 횡수기가 말씀드린 것까지에서의 개념을 구분해서 다시 정리하면, 저희가 1, 2, 3장에서 말씀드린 유전자가 교차, 배열, 그리고 생식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는 특정 목적을 갖지 않았다, 그리고 특정 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4장에서 도킨스가 말하는 생존기계의 행동에서 볼 수 있는 특성으로 바로 생존기계가 동물 유전자의 생존에 도움이 되도록 잘 설계되어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다라고, 즉 뚜렷한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정리하면 유전자가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와 반대로 생존기계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설명을 이어갑니다. 도킨스는 이 유전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미리 생존기계의 체제를 만드는 것일 뿐이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생존기계는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가 되고 유전자는 그저 수동적인 상태로 그 안에 들어앉게 된다고 설명을 해줘요. 그렇다면 유전자는 왜 그렇게 수동적이 되었을까? 왜 고삐를 잡고 일일이 명령을 내리지 않을까라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공상과학 소설로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이 공상과학 소설은 프레드 호일과 존 엘리엇의 소설 안드로메다의 A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안드로메다의 A에서 나오는 그 논점으로 앞서 왜 유전자는 그저 수동적인 상태가 되었을까에 대해서 리처드 도킨스만의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간단하게 이 소설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안드로메다 성자에 어떤 문명이 있는데 이 문명에 있는 어떤 외계인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먼 외계에까지 전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문화를 전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무선 전파를 활용한 건데 이 무선 전파는 우주의 다른 장소와 교신하는 보다 좋은 수단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는 한 방향뿐만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신호를 발송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있고 아주 많은 세계의 신호를 한꺼번에 보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무선은 광속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그 신호가 안드로메다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는 대화할 수 없다는 건데요. 어떤 회답을 기다려봤자 소용이 없으므로 그 외계인들은 하고 싶은 말을 모두 모아서 방대하고 끊기지 않은 메시지를 만들고 이거를 수개월에 걸친 주기로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우주로 계속 송출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조드럴 뱅크, 이건 소설 속의 천문대고요. 조드럴 뱅크의 천문대에 있는 전파 망원경에 포착되었고 이 메시지는 결국 해독되어서 컴퓨터가 조립되고 프로그램이 작동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결과 거의 인간을 파멸에 이르게 해였는데 왜냐하면 안드로메다 외계인의 의도는 당연히 이타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소설을 예시로 들면서 도킨스는 여기서 우리 관점에서 재밌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안드로메다 외계인이 지구상의 일을 조정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들은 컴퓨터가 시시각각 하는 일을 직접 제어하진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정보가 그들에게 전해지려면 또다시 엄청나게 긴 시간이 걸렸을 거기 때문인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컴퓨터의 의사결정과 행동은 전적으로 독립적이었고 이 컴퓨터가 일반적인 방침에 대해서 주인에게 다시 지시를 받는 것도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냠냠이가 말씀드린 이 안드로메다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유전자를 비유하기 위해서인데요.
안드로메다 외계인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지구상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컴퓨터를 만들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유전자도 뇌를 만들어야 했다는 거예요. 유전자는 단백질 합성을 제어하는 일을 통해서 작용을 하죠. 이것은 세상을 조종하는 강력한 방법이긴 하지만 문제는 이것의 속도도 매우 느리다는 거예요. 배를 만들어내려면 인내를 갖고 몇 개월 동안 단백질 합성의 끈을 잡고 있어야만 하고, 하지만 한 유전자 개체가 행동하는 그 행동의 특징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행동은 수개월이라는 시간 단위가 아니라 몇 초 또는 몇 분의 1초라는 시간 단위로 작용을 하죠. 그러나 유전자는 그처럼 반응 시간이 신속하지 못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유전자는 생존 기계에게 생존 기술의 강론이 아니라 일반 전략이나 비결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4장에서는 저희가 처음에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동물과 식물의 이야기부터 뉴런과 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고, 프레드 호일과 존 엘리엇의 소설 안드로메다의 A를 냠냠이의 요약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지금 팽숙이가 말씀드린 유전자는 생존 기계를 통해 본인의 유전 단위와 유전자를 복제하고 유전시키는 것에 대한 비결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가 가진 생존 방식의 특징을 설명드리면서 유전자와 의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존 기계로서의 동물들 간의 상호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이 유전자의 행동에 대해서 도박꾼이라는 표현을 써서 비유를 해주고 있는데요. 생존기계가 내리는 결정은 모두 도박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면서 이때 유전자가 할 일은 뇌가 평균적으로 이득이 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뇌에 미리 프로그램을 짜놓는 것이라고 해요. 한 번 더 비유하자면 이 진화라는 카지노에서 쓰이는 판도는 바로 유전자의 생존이 되는 거죠. 여기서 도박의 비유를 좀 더 써보면 이 도박꾼, 즉 유전자는 주로 판돈, 승산, 상금 세 가지 요소를 생각해야 되는데 상금이 크면 기꺼이 판돈을 크게 걸 것이고 한 방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도박꾼들은 큰 돈을 모을 수 있다고 표현을 해주는데요. 이것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자연선택에서 이득이 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다면 기꺼이 생존이라는 판돈을 크게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예측 불허인 환경에서 예측을 하기 위한 유전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학습 능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프로그램은 생존기계에 어떠한 지령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달콤한 것, 오르가즘, 따뜻한 기후, 방실거리는 아이 등 보상이라고 불릴 만한 것들의 목록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 구역질, 공복, 울고 있는 아이 등 불쾌한 것들의 목록이 있다는 거죠. 두 것이 상반되고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한 뒤에 불쾌한 것 중에 하나가 발생하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생기면 그것을 반복하라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이점은 최초의 프로그램에 넣어야만 하는 자세한 규칙의 수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자세히 예측하지 못한 환경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다는 거라고 해요. 반면에 여전히 프로그램에 넣어야 할 예측들이 있을 텐데요. 방금 말씀드린 예에서 유전자의 생존에 적합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좋은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는 거죠. 이에 따르면 사카린과 자의의 가능성은 예기치 못한 것이고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당류의 과다 섭취도 마찬가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좋은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그리고 나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그러한 자체적인 판단이 유전자의 생존에 적합할 것이라는 판단과는 구분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미래를 예측하는 흥미로운 방법 중 하나로 또 시뮬레이션을 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군사 전략뿐만 아니라 경제학이나 생태학, 사회학, 기타 미래 예측을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에서 컴퓨터가 대부분의 시뮬레이션을 행하고 있다고 해요. 사실 그 어떤 시뮬레이션도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정확히 예측하지는 못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무턱대고 실행해서 시행착오를 겪는 것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대리 시행착오로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리처드 도키스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생존기계는 시행착오를 통해서만 학습할 수 있는 생존기계보다 한 단계 앞서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이 시행착오 중에 시행에는 시간과 에너지가 들고 착오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은 보다 안전하면서 신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래 예측에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통한 미래 예측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의 진화는 사실은 주관적 의식의 진화로 초래한 듯하다고 설명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것이 바로 현대 생물학이 당면한 가장 심오한 미스테리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마치 컴퓨터가 시뮬레이션 할 때 의식이 있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의식에 대해 제기되는 철학적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현재 우리의 목적에서 의식이란 실행의 결정권을 갖는 생존 기계가 그들의 궁극적인 주인인 유전자로부터 해방되는 진화의 정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해요. 뇌는 생존 기계의 일상생활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도 있는 건데요. 또 뇌는 유전자의 독재에 반항하는 힘까지 갖추고 있다는 거죠. 가급적 많은 아이를 낳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덧붙이고 있어요. 도킨스가 이 책에서 처음으로 언급하는, 즉 진화의 정점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의식에 대한 말씀을 팽수기가 전해드렸고, 결국 이러한 의식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도킨스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30주년 기념판의 123페이지, 이타적이든 이기적이든 동물의 행동은 유전자의 제어하에 있으며 그 제어가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매우 강력하기도 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존기계와 신경계를 조립하는 방법을 지시함으로써 유전자는 생존기계의 행동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순간순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유전자가 아닌 신경계라는 거지. 그래서 정리하면 유전자는 1차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자이지만 뇌는 바로 그러한 정책을 행동으로 옮기는 집행자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는 뇌가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정책 결정에 관련된 권한을 갖게 되었으며, 결정권 행사에서 앞에서 팽수기와 냠냠이가 말씀드린 학습이나 시뮬레이션과 같은 책략을 쓰게 되었다는 거지. 그래서 정리하면 이러한 경향이 계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바로 유전자는 생존 기계의 단 하나의 종합적인 정책, 즉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라고 지시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도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직까지는 이 시점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정리하고 있어요. 도킨스는 유전자의 행동 방식을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빗대어서 한 번 더 강조를 해주는데요. 유전자는 우두머리 프로그래머이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는 자기의 생존기계가 생애 중에 부딪히는 모든 위험을 그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로 곧 심판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생존기계와 생존기계를 대신해서 결정을 내리는 뇌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개체의 생존과 번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물들은 먹이를 찾고 잡아먹히지 않으려 하고 병이나 사고를 피하려 하는 그런 행동들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냠냠이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생존기계와 뇌를 구분하지 않고 혹은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결과론적으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개체의 생존과 번식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한 가지 특별한 종류의 행동에 대해서 도킨스가 언급을 해주는데요. 그것은 넓은 의미의 의사소통이라고 부를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 의사소통은 생물학적 관점에서 어떤 생존기계가 다른 생존기계의 행동 또는 신경계의 상태에 영향을 미칠 때 그 생존기계는 그의 상대와 의사소통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의 영향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인과적 영향을 말하는데요. 이 의사소통의 예는 무수히 많은데 새나 개구리, 귀뚜라미의 노래, 혹은 개가 꼬리를 흔들거나 털을 세우는 행동, 인간의 몸짓이나 말씨 등의 생존기계의 수많은 동작은 다른 생존기계의 행동에 영향을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자기 유전자의 번영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해요. 그렇지. 지금 냠냠이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동물과 인간의 행동들은 의사소통을 도구로 해서 결국은 자기 유전자의 번식과 증식을 목표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드렸어요. 그리고 동물학자의 전통적인 설명에 따르면 의사소통 신호는 송신자와 수신자 쌍방이 서로 이익을 얻도록 진화를 한다고 해요. 여기서는 병아리를 예를 드는데 병아리가 귀를 잃거나 추우면 큰 소리로 삐약거려서 어미 행동에 영향을 주고 이 소리는 보통 어미를 부르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어서 그 어미는 새끼 병아리를 둥지로 데려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병아리의 울음소리가 새끼 병아리와 어미 모두에게 자연 선택이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의미에서 상호 이익을 위하여 진화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러한 병아리에도 결국은 두 병아리 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방식의 하나로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 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동물들의 거짓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어떤 새가 매가 없는데도 매가 있다라는 신호로 동료들에게 겁주어서 쫓아버리고 먹이를 혼자 독점하는 행동을 예로 들고 있어요.
이러한 의사소통 시스템이 진화할 때는 누군가 그 시스템을 악용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종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진화를 배워왔기 때문에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은 포식자와 먹이 그리고 기생자 등과 같은 다른 종에 속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하지만 유전자들의 이해관계가 개체들마다 달라진다면 언제나 거짓이나 속임수 등 개체들이 의사소통 체계를 이기적으로 이용할 여지가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동일종의 개체들 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으로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자식이 부모를 속이고 남편이 아내를 속이고 형제들끼리 거짓말을 하는 것조차 예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요. 자, 그래서 펭수계의 설명을 끝으로 4장을 정리합니다. 결국 도킨스는 모든 동물의 의사소통에는 처음부터 사기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며,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는 모든 동물의 상호작용에는 적어도 어느 정도 이해의 충돌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동물들이 주고받는 의사소통의 방식이 본래는 서로의 이익을 증진시키도록 진화되어 왔다고 전제해 본다면, 바로 다음 장 5장에서 진화의 관점에서 이런 의사소통을 전제로 한 이해 충돌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자고 정리하면서 4장을 뒤로하고 5장으로 갑니다. 5장. 공격, 안정성과 이기적 기계. 네, 5장에서는 지난 3장, 4장에 이어서 생존기계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도킨스가 말하길 135페이지. 여러 종의 생존기계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생존기계에 영향을 주며 그들은 포식자와 피식자의 관계일 수도 있고 기생자와 숙주의 관계일 수도 있으며 희소자원을 놓고 싸우는 경쟁 관계일 수도 있다고 다양한 관계와 환경을 설정한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생존기계에 대한 마지막 이론과 가설들 그리고 못다한 이야기들을 전하는 장이 바로 5장입니다. 도킨스는 생존기계에게 가장 논리적인 방책은 자기의 경쟁자를 죽여서 가능하면 먹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을 해주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로렌츠의 저서 공격성에 관하여를 언급하면서 로렌츠는 이 책에서 동물의 싸움, 즉 공격은 억제되고 신사적인 것임을 강조했다고 전해주고 있어요. 그렇지. 그러나 이 동물의 공격은 억제되고 형식적인 것이라는 해석에는 반론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불쌍한 늙은 호모사피엔스만이 동족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종이며 카인의 후회라는 식의 멜로드라마에 나올 법한 죄를 짓는 종이라고 비난하는 것이 분명히 잘못이라고 리처드 도킨스는 얘기를 해줘요. 앞서 냠냠이가 말씀드린 이런 동종 간의 싸움에 대해서 싸울 것인가 또는 말 것인가의 결단에 앞서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라도 손익계산을 해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싸우는 동안에 우리가 그 싸움을 확대시키냐 아니면 진정시키냐, 이것이 전술적 결단에는 각각의 손실과 이득이 있고 이것은 원칙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동물학적인 행동에 대해서 발상을 분명히 표현한 것은 바로 메이너드 스미스라고 하는데요. 메이너드 스미스가 소개하는 중요한 개념은 바로 진화적으로 안정한 전략, 바로 ESS라고 해요. 이 개념에서 전략이라는 것은 미리 프로그램된 행동 방침을 이야기하는데요. 전략의 일례를 들어보면 상대를 공격해라 또는 그가 도망치면 쫓아가고 그가 보복해오면 도망쳐라 같은 것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개체가 전략을 의식적으로 고안해냈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거죠. 바로 본능적으로 프로그래밍된 행동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진화적으로 안정한 전략이라는 의미를 지닌 ESS는 개체군에 있는 대부분의 구성원이 일단 그 전략을 채택하게 되면 다른 대체 전략이 그 전략을 능가할 수 없는 전략이 된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러한 의미는 어떤 개체에서 가장 좋은 전략은 개체군 대부분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개체를 제외한 나머지 개체들도 각각 자기의 성공을 최대화하려는 개체들이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은 바로 일단 그 전략이 진화하면 다른 어떤 전략도 그 전략보다는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없게 되는 전략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정리하면 어떤 전략이 한 개체의 ESS가 되면, ESS로 선택이 되거나 ESS의 주류로 자리 잡게 되면 그것은 계속 그 개체의 ESS로 남게 되고, 바로 자연선택은 이러한 전략에서 벗어나는 전략을 벌할 것이라고, 즉 선택받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5장과 책의 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기억하셔야 할 ESS, 즉 진화적으로 안정한 전략에 대한 개념을 책의 139페이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슬 오빠가 설명한 메이너드 스미스의 ESS 전략의 가상의 예를 제시를 해주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종의 개체군에서 개체들이 채택하는 싸움 전략이 두 종류밖에 없다고 가정했을 때 그 이름을 매파와 비둘기파라고 할 수 있대요.
이 매파, 비둘기파 이름은 사실 관례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고요. 실제 새인, 매나 비둘기 습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해요. 우리가 이 가상적 개체군에서 개체들은 모두 매파이거나 혹은 비둘기파이거나 어느 한편에 속할 텐데요. 매파의 개체들은 늘 맹렬히 싸우고 심하게 다쳤을 때가 아니면 굴복하지 않는 습성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고, 비둘기파의 개체들은 품이 있는 정통적 방식으로 위협만 가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 특징을 가졌다고 가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메이너드 스미스의 ESS를 설명하기 위해 활용되고 사용된 매파와 비둘기파라는 두 가지의 가상의 개체군을 설정하자는 이야기고, 냠냠이가 말씀드린 대로 매와 비둘기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인지하고 있는 단계에서의 개념은 아니라는 것, 그러한 구분도 도킨스가 설명을 돕고 있어요. 이 매파와 비둘기파의 습성에 의하면 매파의 개체와 비둘기파의 개체가 싸우게 됐을 때 비둘기파는 그저 도망칠 것이므로 다치는 일이 없을 거고, 매파의 개체끼리는 꼭 한편이 중상을 입거나 아예 죽을 때까지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공격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비둘기파는 그 비둘기파끼리 부딪힐 때는 사실 계속해서 이제 방어 자세만 취할 거기 때문에 어느 편도 다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러한 매파와 비둘기파의 습성을 전제로 해서 이 각각의 개체가 당분간은 어떤 개체가 자신의 경쟁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싸우게 됐을 때 어느 개체군이 살아남을까에 대한 실험을 해보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실 중요한 것은 매파가 싸워서 이길 것이냐, 비둘기파가 싸워서 이길 것이냐, 이러한 경향에는 사실 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야. 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공격성이 매우 강한 매파가 이길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도킨스가 강조하길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것은 매파형 전략과 비둘기파형 전략 중에 어느 것이 진화적으로 안정한 전략, 즉 ESS인가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가상적인 예시는 어느 한 개체는 매파나 또는 비둘기파 중에 어느 한쪽이 된다라는 단순한 가정으로 리처드 도킨스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결국에는 매파와 비둘기파는 진화적으로 어떠한 안정한 비율에 이르게 될 거라고 해요. 실제로 이것은 매파 유전자와 비둘기파 유전자의 안정된 비율이 유전자 풀 내에 확립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유전학적 용어로 이 상태를 안정다형이라고 한다고 해요. 하지만 수학적으로는 다형성을 가정하지 않고도 이와 똑같은 ESS, 안정적인 전략에 도달할 수 있는데, 모든 개체가 각각의 싸움에서 매파처럼 또는 비둘기파처럼 행동을 한다면 모든 개체는 어떠한 같은 확률로 ESS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매파 쪽으로 결정하는 빈도가 더 높기는 하지만 어떤 다툼에서도 경쟁자는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취할지 추정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 결정은 결국엔 무작위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매파든 내가 비둘기파든 상대가 어떤 전략을 취할지 모르기 때문에 생존적으로 더 안정한 전략, 즉 ESS를 결정하기에는 변수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지. 그래서 도킨스는 이 매파와 비둘기파의 이야기가 자연계에서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을 거지만 이것이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러한 모델은 극히 단순하지만 현상을 이해하거나 어떤 아이디어를 얻는데 유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매파와 비둘기파와 같은 모델은 복잡해질수록 현실 세계를 보다 잘 묘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모델을 발전시켜서 현실에 적합하게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전략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능한 전략 중에는 매파와 비둘기파 전략만 있는 것은 아니고 메이너드 스미스와 프라이스가 도입한 더 복잡한 전략인 보복자 전략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줘요. 자, 그래서 메이너드 스미스가 설정한, 그리고 그의 가설 중 하나인 매파와 비둘기파에 대한 한 개체군 안에서 두 가지의 전략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렸고, 그에 더해서 이 메이너드 스미스와 그리고 프라이스가 함께 연구에서 도입했다고 할 수 있는 보복자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보복자는 모든 싸움에서 처음에는 비둘기파처럼 행동을 한다고 해요. 즉, 매파처럼 철저하게 심한 공격은 하지 않고 전통적인 위협 행동을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보복자는 상대방이 공격을 해오면 그때 보복을 하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 기존의 매파와 비둘기파 두 가지의 속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반응을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이 보복자는 상대의 행동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달라지는 조건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추가로 또 다른 조건부 전략은 불량배인데요.
불량배는 누군가 반격해 올 때까지 누구에게나 매파처럼 행동을 하지만 반격당하면 즉시 도망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조건부 전략으로는 시험 보복자인데요. 시험 보복자는 기본적으로는 보복자와 같지만 가끔 시험 삼아서 싸움의 강도를 높인다고 해요. 상대가 반격하지 않으면 계속 매파처럼 행동을 하지만 상대가 반격을 하면 다시 비둘기파의 전통적인 위협을 하는 행동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메이너드 스미스의 매파와 비둘기파의 기본적인 개체군의 분류에 이어 조건부 전략이라고 부를 수 있는 보복자, 그리고 불량배, 마지막으로 시험 보복자까지 총 5개의 전략자 모드를 설명드렸고, 이러한 다양한 조건을 추가함으로써 우리는 실제 현실 세계에서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는, 개체에서 주류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진화적으로 안정한 전략, 즉 ESS가 어떻게 설정되고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메이너드 스미스가 생각한 또 하나의 전쟁 게임은 소모전이 있는데요. 이 소모전은 위험한 싸움은 결코 하지 않는, 예를 들면 부상 같은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갑옷으로 덮인 종에서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종에서의 싸움은 모두 전통적으로 정해진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해결된다고 하는데요.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항상 어느 편이든 물러서면 끝나게 되고, 또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가 등을 돌려버릴 때까지 계속 버티고 서서 그 적을 노려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얌얌이가 말씀드린 이 소모전에서 대가를 치르는 것은 두 경쟁자 모두이지만 이익을 얻는 것은 결국에는 한 개체뿐이라는 건데요. 따라서 가장 오래 버티기 전략을 취하는 개체군 내에는 처음부터 포기하는 전략이 성공해서 개체군 내에 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로 포기하지 않고 몇 초 기다렸다가 포기하는 개체에게는 이익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이 전략은 현재 개체군 내에서 우세를 점하는 즉시 포기파에게 더 유리할 것이라고 해요. 이때 자연 선택은 포기 시간을 점점 연장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될 거고, 결국 이 다투기는 최대 버티기 시간이 얼만큼 버텨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모전에서 내가 포기하려는 것을 상대가 눈치채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 선택에서 내가 수염을 움직이거나 그 밖에 내 속마음을 표출하는 행위를 벌하게 되겠죠. 즉 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무표정한 표정, 얼굴, 즉 포커페이스로 진화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냠냠이가 말씀드린 메이너드 스미스의 또 하나의 전쟁 게임, 즉 소모전에 대한 개념, 그리고 팽수이가 말씀드린 소모전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가져가는 방식과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매파와 비둘기파를 중심으로 조건부 전략과 소모전까지 말씀드린 전쟁 게임 이론은 모두 대칭적인 싸움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라고 도킨스가 정리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은 두 경쟁자의 싸움에서 전략 이외의 모든 것은 똑같다고 가정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이 똑같다고 가정한 대칭적 싸움이 아닌, 대칭적 환경이 아닌 비대칭적인 싸움에 대해서도 파커와 메이너드 스미스가 고려를 했다는 것.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두 과학자가 가정한 비대칭적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크게 3종류의 비대칭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몸의 크기라던가 전투 능력이 개체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승리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개체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생이 길지 않은 노인은 앞으로 긴 삶이 더 남아있는 젊은이와는 다르기 때문에 비록 부상을 입는다 해도 별로 잃을 게 없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비대칭적 가설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결론이 될 수 있는데, 순전히 임의적이고 전혀 무관해 보이는 비대칭성으로 인해 ESS가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비대칭성 덕분에 싸움이 신속하게 수습될 수 있다는 건데, 세 번째 가설을 조금 더 예를 들면 저희가 동전을 던져서 신속하게 싸움을 결판짓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가 여기에 상응하는 예시가 될 수 있다고 해요.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동종 간의 싸움, 왜 서로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그러면 다른 종과 종 간의 싸움은 어떨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살펴보고 있는데, 사자가 사자를 잡아먹지 않는 것은 그것이 그들에겐 ESS, 안정적인 전략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해요. 동종끼리 서로 잡아먹는 전략은 앞서 살펴봤던 매파의 전략과 같은 이유로 불안정하다는 거죠. 그리고 보복의 위험도 매우 크고요. 하지만 다른 종 간의 싸움에는 이런 보복의 위험 또는 불안정성이 별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 간의 다툼에서 이용될 수 있는 이 비대칭성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작으면 도망가고 크면 공격하라는 식의 전략이 훨씬 진화하기 쉽다는 거예요.
도킨스는 다인 이후 진화론에서 가장 중요한 진보를 꼽으라면 바로 ESS 개념의 창안을 들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ESS 개념은 이해, 대립이 있는 경우라면 즉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메이너드 스미스의 ESS 개념은 독립된 이기적 실체가 어떻게 해서 조직화된 전체를 담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최초로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실은 종 내의 사회 조직뿐만 아니라 많은 종으로 이루어진 생태계나 군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킨스는 장기적 안목에서 봤을 때 ESS 개념이 생태학의 혁명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5장에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ESS에 대한 개념, 즉 진화적으로 안정한 전략에 대해서 도킨스의 말을 전하고 있는데요. 정리해보면 유전자는 혼자 있을 때 좋은 것이 아니라 유전자 풀 내에 다른 유전자들을 배경으로 할 때 좋은 것이어야 선택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러한 ESS 개념은 우리에게 독립적인 유전자 수준에서 선택으로도 이와 똑같은 결과가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지. 네, 이 이슬 오빠가 설명한 유전자 풀은 도킨스에 의하면 오랜 기간에 걸친 유전자의 환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좋은 유전자란 맹목적으로 선택되어서 유전자 풀에서 살아남은 거가 되는 거죠. 결과론적인 해석으로 이미 살아남아 있는 유전자들이 좋은 유전자라고 볼 수 네. 있다라는 것, 네. 그런 해석을 덧붙이고 있고, 네. 그렇다면 이 좋은 유전자는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을까 반문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도킨스는 앞서 좋은 유전자는 유능한 생존기계, 즉 몸을 만드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이 유전자 풀은 진화적으로 안정한 유전자들의 세트가 될 것이고, 이는 어떠한 새로운 유전자도 침입할 수 없는 유전자 풀로 정의된다고 해요. 그래서 돌연변이나 재조합 혹은 이입으로 생기는 새로운 유전자는 대부분이 자연선택에 따라 즉시 제거가 될 것이고, 진화적으로 안정한 유전자 세트만 복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전자의 우수성은 진화적으로 안정한 세트, 즉 현재 유전자 풀을 배경으로 했을 때 그 유전자가 얼마나 뛰어난지에 기초하여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너드 스미스는 개체들 사이에서 볼 수 있는 공격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춰서 진화적으로 안정한 유전자들의 세트에 대한 과정을 분명히 설명할 수 있었다고 전하고 있어요. 매파의 몸의 개수와 비둘기파의 몸의 개수 사이에 안정한 비율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왜냐하면 몸은 큰 물체여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리처드 도킨스는 이와 같이 다른 몸 속에 들어앉아 있는 유전자 간에 벌어지는 상호작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진화적으로 안정한 세트, 즉 유전자 풀 내에서 유전자들 간의 상호작용 대부분은 하나의 몸 속에서 벌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냠냠이와 팽숙이의 말을 이어받아 5장을 정리해보면 유전자들의 운반 수단인 생존 기계, 즉 개체는 진화적으로 안정한 전략, 5장에서 설명한 메이너드 스미스의 ESS를 채택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한 이론을 전제로 받아들였을 때 대칭적 상황과 비대칭적 상황,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대칭적 상황은 매파와 비둘기파를 중심으로 조건부 전략 3가지, 총 5가지의 모드를 말씀드렸고, 그와 함께 소모전에 대한 이야기도 개념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비대칭적 상황에 대해서는 냠냠이의 설명, 크게는 3가지의 특징을 꼽아봤고, 그런 설명의 연장으로 동종 간에 서로 공격하거나 잡아먹지 않는 것에 대한 예로도 사자와 사자가 싸우지 않는 것에 대한, 즉 동종 간에 싸우지 않는 것에 대한 설명도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3장으로 시작해 4장, 5장에 걸쳐 말씀드린 생존 기계를 통해 유전자를 설명하는 방식은 결국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다시 유전자 풀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야 한다고, 즉 하나의 이기적 유전자를 위해서 다른 여러 개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작용하는지 유전자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5장을 뒤로하고 6장으로 넘어갑니다.